당신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의젓했어요? 이거 칭찬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뭔가를 빼앗겠다는 증거예요. 남들은 당신을 보고 성숙하다, 어른스럽다, 의젓하다 말하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어른스러운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아이는요, 떼쓰고 울고 보챌 권리가 있어요. 근데 당신은 그럴 수 없었죠. 왜냐고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아빠가 화나 있어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래서 당신은 배웠어요.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걸. 이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얼굴색을 살피고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읽는 게. 이게 바로 부모화예요. 아이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존 모드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당신은 여전히 그 모드에서 살고 있어요. 쉬는 게 불안하고 도움 청하는 게 어렵고 괜찮아요가 입에 붙어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왜 당신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어린 시절이 끝나는 순간을 기억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왜냐면 어린 시절은 서서히 끝나거든요. 졸업식처럼 오늘부터 어른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요. 어린 시절이 끝난 순간을. 엄마가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내가 동생 좀 봐야겠다. 아빠한테 말 걸면 안 되겠다. 지금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 내가 울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 거야.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 그때 우리의 어린 시절은 조용히 사라졌어요. 보통 아이들은요, 먼저 나는 안전해 라는 걸 배워요. 울어도 괜찮고, 떼써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요. 그 안전함 위에서 천천히 책임감을 배우죠.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전을 느끼기도 전에 책임부터 배운 거예요. 이거 건축으로 비유하면요, 기초공사도 안 했는데 건물부터 올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 그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완벽해지려고 해요. 더 강해지려고 애써요. 내가 더 잘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자기 감정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보통 부모는 아이 감정을 읽어주잖아요. 우리 아기 지금 슬프구나, 화났구나, 무서웠구나, 이렇게요.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 감정이 뭔지 배워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했어요. 우리가 부모 감정을 읽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뭐가 문제일까? 아빠 목소리 톤이 낮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타인의 감정 읽는 데는 천재가 됐는데 정작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지? 라는 질문엔 답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요,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어져요. 다른 사람 기분은 잘 알아채는데 내 기분은 잘 모르겠고, 남들은 잘 챙기는데 나는 챙기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자란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정상적인 아이의 발달 순서는 이래요. 1단계, 나는 안전해. 보호받는다는 느낌. 2단계, 이제 뭔가 해볼까? 책임감 배우기.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1단계, 내가 뭔가 해야 해. 책임감부터. 2단계, 물음표. 안전은 언제 느끼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우울해 보여요. 혹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럼 어린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엄마를 돌봐야겠다. 아빠가 너무 바빠요. 집에 늦게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는 배워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고 아이가 스스로를 돌보는 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강요된 성숙이라고 불러요. 억지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부위냐면요. 감정 조절하고 계획 세우고 충동 참는 거, 이런 어른스러운 일들을 담당해요. 근데 이 부위가 완전히 발달하려면요. 20대 중반까지 걸려요. 생각해보세요. 10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청소년이 아직 덜 발달한 뇌로 어른의 책임을 떠안는 거예요. 이거 무리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냈어요. 어떻게든 해냈어요. 왜냐면 안 하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게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배웠어요. 나 혼자 해야 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기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자란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 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질까요? 좀 도움 드릴까요? 이 질문 들으면 어떤 기분 들어요? 저는요, 솔직히 불편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요. 도움 청하면 실망시킬 것 같아서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해요.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기 싫어요. 이런 말들 익숙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격이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학습된 생존 전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댔던 적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아이니까요. 근데 그때 뭘 받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 아빠 피곤하다. 네가 좀 참아. 지지가 아니라 거절이었어요. 안아줌이 아니라 외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웠어요. 의존하면 안 된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기대면 다친다. 그리고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돼요. 회사에서도 연애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회피형 애착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무의식적으로 두려워요. 내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게 위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적으로도 독립적이려고 해요. 나는 혼자서도 잘해. 이렇게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진짜 자유 아니에요. 이건요, 의존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갇힌 고립이에요. 독립과 고립은 달라요. 진짜 독립은 나는 도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 예요.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독립은 나는 도움 받으면 안 돼, 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강요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유능한데 집에 돌아오면 공허하고 외로워요. 다른 사람 고민은 잘 들어주는데 내 고민은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해요.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건 어려워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우리는 일은 잘하는데 관계는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분열된 성숙 때문이에요. 회의실에서 당신은 가장 침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기분이 들어요.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직해요. 근데 친한 친구랑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요. 근데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엔 답을 못하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 안에 두 명이 사는 것 같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열된 성숙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요. 기능적으로는 완전 어른인데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두 가지 성숙이 필요해요. 1. 기능적 성숙. 일 처리 잘하기, 문제 해결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2. 정서적 성숙. 내 감정 알아차리기, 감정 표현하기, 타인과 친밀해지기.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발달해요. 근데 우리는요? 기능적 성숙은 엄청 빨리 발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생 챙기고 집안일하고 부모님 눈치 보고 일 처리하는 능력은 또래보다 훨씬 뛰어났죠. 근데 정서적 성숙은 발달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감정은요, 무시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 통제해야 할 것,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지금 슬픈가? 그럴 시간 없어. 해야 할 일이 있어. 화가 나? 참아야지. 티내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요, 회사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나 지금 뭐가 힘들지? 라는 질문엔 답을 못해요. 다른 사람 고민은 잘 들어주는데 내 고민은 말로 꺼내기가 어려워요.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딱 우리 이야기예요. 재능 있는 아이의 드라마.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요.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성숙해 보여요. 근데 내면에는요? 돌봄받지 못한 상처받은 아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아이가 계속 묻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쉬어도 돼? 나는 언제쯤 생김받아도 돼? 나는 언제쯤 약해져도 돼? 근데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쉬는 게 불안하거든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면 불편해요. 휴가 중에도 일을 확인해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신경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휴가 중에 일 매일 확인하는 거 저만 그래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상하게 불안해요.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쉬는 게 당연한 권리 같지가 않아요.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 게으름 아니에요. 이건 신경계의 생존 반응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어렸을 때 우리 뇌는 하나를 배웠어요. 움직여야 안전하다. 가만히 있으면요. 엄마가 불안해하거나 집안이 혼란스러워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했어요. 동생 돌보기, 집안일, 부모님 기분 살피기, 멈추면 안 됐어요. 이렇게 우리 뇌에는 공식이 각인됐어요. 활동은 안전, 휴식은 위험.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위험할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심장 빨리 뛰게 하고 근육 긴장시키고 싸우거나 도망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위험할 때만 이게 작동해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켜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위험 모드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요. 쉬려고 하면 신경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 돼. 움직여야 안전해. 이런 내적 경보가 울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요. 멈추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정말로 쉬게 되면요. 죄책감이 밀려와요. 나 지금 게으른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게으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도 어린 시절의 위험 신호에 반응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안전한데 몸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생존 모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감정은 귀신같이 알아채는데 정작 누군가 우리를 챙기려 하면 불편해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챙김받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채요. 표정만 봐도 목소리 톤만 들어도 오늘 뭔가 있었구나 이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 감정 읽는 데는 천재예요. 근데 역으로 누군가 제 기분을 물어보면요. 괜찮아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정말 괜찮은가요? 아니요. 근데 괜찮다고 말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경계적 공감이에요. 주는 것은 익숙한데 받는 것은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설명해 드릴게요. 어렸을 때 우리는 과잉 공감을 발달시켰어요. 왜냐면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감정을 읽어야 했거든요. 엄마 기분이 좋은지 화났는지, 아빠가 피곤한지 스트레스 받았는지, 이걸 빨리 파악해야 안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 감정 변화에 엄청 민감해졌어요. 마치 레이더처럼 주변 사람들을 스캔해요. 저 사람 지금 불편해하네? 저 사람 나한테 뭔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상한데? 내가 뭐 해야 하나? 이런 거 자동으로 읽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자기 마음을 여는 데는 극도로 방어적이에요. 왜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힘들다고 했을 때 뭘 받았어요? 엄마 지금 너 힘들어. 네가 좀 참아줘야지.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지지가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위로가 아니라 외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웠어요. 내 힘든 걸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지금도요, 누군가 너 괜찮아? 라고 물으면 응, 괜찮아. 라고 자동으로 답해요. 진짜 괜찮지 않아지요. 친구가 밥이라도 사줄까? 라고 하면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라고 해요. 정말 밥 얻어먹고 싶어도요. 챙김을 받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불러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요, 거부당할 것 같고 실망시킬 것 같고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한 척해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회사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연인 앞에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혼자서도 잘해.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너무 외로워요. 누구도 진짜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내 가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생각해요. 진짜 나를 보여줘도 될까?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사랑받을까? 근데 무서워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가면 쓰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도 돼요. 이제는 짐을 내려놓아도 돼요. 당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나 망가진 거구나. 나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당신 망가진 거 아니에요. 심리학은 당신을 브로큰, 망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당신은 어린 나이에 너무 가혹한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차이 느껴지죠? 망가진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적응한 거예요. 당신의 뇌와 신경계는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당신을 보호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성공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신경과학자 중에 스티븐 포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 있는데요. 다미주 이론이라고 해요. 이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 신경계는 세 가지 모드로 작동해요. 1번, 사회적 연결 모드. 안전하고 편안할 때.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휴식하고 회복하는 모드. 2번, 싸우거나 도망가기 모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심장 뛰고 긴장하고 뭔가 해야 해. 이런 모드. 3번, 얼어붙기 모드. 극한의 위협 상황. 꼼짝 못하고 멈춰버리는 모드. 보통 사람들은 1번 모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2번 모드에서 살았어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움직여야 했어요. 그게 생존 방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신경계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해. 방심하면 안 돼. 우리 몸이 우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당신은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지금의 당신 모습은요, 과도한 책임감, 쉬지 못하는 성향, 도움 청하기 어려운 것, 감정 표현의 어려움, 이 모든 게 당신의 결함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당신은 어른이에요. 더 이상 그 어린아이가 처했던 상황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안전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의 신경계는 아직도 과거의 위험 신호에 반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해요.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좋아, 이제 안전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2번 모드에서 1번 모드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린 시절부터 지고 온 그 무거운 짐, 이제는 내려놓아도 돼요. 치유가 뭔지 아세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안전해졌다는 걸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신경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쉬어도 돼. 근데 말만으로는 안 돼요. 몸으로 느껴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1단계. 작은 의존 연습. 갑자기 나 이제 도움받을 거야. 이렇게 못해요. 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좀 들어줄래?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작은 요청부터요. 처음엔 불편할 거예요. 죄책감 들고 부담스럽고 내가 왜 이러나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과정은 원래 어색해요. 계속하다 보면요. 도움보다도 괜찮네? 부담이 아니었네? 이런 걸 몸으로 느끼게 돼요. 2단계. 휴식에 대한 허락.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처음엔 10분만 핸드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기. 불안할 거예요. 당연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참고 견뎌보세요. 그 불안이 점점 줄어들어요. 쉬어도 아무 일 안 생기네?
쉬어도 안전하네? 이걸 몸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20분, 30분, 1시간. 점차 늘려가는 거죠. 3단계. 자기 연민 키우기.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자기 연민은 3가지예요. 1. 자기 친절. 실수해도 부족해도 괜찮아 하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2. 공통된 인간성.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구나. 인정하기. 3. 마음 챙김.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당신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면 돼요. 4단계. 전문가의 도움. 혼자 하기 힘들면 도움 받으세요. 트라우마 전문 심리치료사는 당신의 신경계를 재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MDR, 신체 중심 치료, IFS 같은 방법들이 부모와 트라우마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에요. 상담받는 거 창피한데? 아니에요. 전혀 안 창피해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강한 이유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 약해질 권리는 당신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건 약함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쉬어도 돼요. 의존해도 돼요. 약한 모습 보여도 돼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기를 바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